10권의 이 고전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디 가서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긴 어렵더라고. 더럽게 어려워. 더럽게 어려워요, 더럽게 진짜. 어려워 이거. 술 마시다 나올 수 있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술 마시다가 절교예요. 네, 술을 이게 뒤집었어요. 야! 하면서 발단 사원이 회장한테 내가 이번에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 핸드폰 이모지에 보면 원숭이 이모지가 있잖아요. 중국 음식인 짜장면 옆에 왜 일본 음식이 닭광 옆에 있나? 자, 오늘은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에게 권하는 인문고전 10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 세 사람이 여기 정말 어렵게 모였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써니피디아를 운영하는 북튜버이자 작가 임수현입니다.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네,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이야, 이거 나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혹시 챗GPT나 뭐 AI 써보신 적 있으세요? 강의를 나갈 때 이제 저희가 PPT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이런 주제로 PPT 만들어줘 하면 쫙 만들어주세요. 역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PPT입니다. 네, 다 실용적으로 쓰시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인문고전 10권을 선정해서 AI를 활용해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봤어요. 한 권 한 권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제가 소개해드린 책인데 두 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책일까? 동양화적인 느낌이 나고요. 일단 나무가 보리수 나무로 추정되니까 석가모니가 아닐까요? 우리 석가모니 책이 있었나요? 네. 아니, 석가모니 불경이. 중국 옷을 입고 있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10개의 책을 소개하는 건데 그 십지선다형이잖아요. 십지선다형 중에 동양책은 이거밖에 없긴 해요. 그렇죠? 네, 동양책은 딱 하나밖에 없고 사실 동양책 중에서도 저분 보면 그 밑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뭔가 제자들이 많다 이런 걸 표현한 거일 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자의 논어입니다. 논어. 논어가 길이가 되게 길 것 같잖아요. 글자가 11,500자입니다. 그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이거는 한 20장도 안 돼요. A4로 치면. 그냥 대학 레포트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 공자의 명언집. 그러니까 공자가 어디 다니면 제자들이 이제 가다가 기록한 것들이거든요. 간단하게 공자님과 제자 간의 대화를 받아 적은 속기록이네요. 그 속기록인데 쭉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하니까 맥락이 없어가지고 읽다 보면 이해는 어려운데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이거 이 문장 너무 좋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읽기는 쉬운데 이해하기는 어려운 책. 그럼 이 책이 왜 사회초년생들에게 중요할까요, 이게? 사람들이 주제를 찾은 결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에 대해서 써 있다. 예, 매너. 근데 그 매너가 뭐냐? 각자 자신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군군, 신신, 부부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자신의 직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직분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이 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쓰는 이 핸드폰 이모지에 보면 원숭이 이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스처가 얘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라는 이 뜻을 담아서 만들어진 이 이모지를 보면 공자의 가르침이 참 시대를 막론하고 시공간을 불문하고 진리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자가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말단 관리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요. 그러다가 50세 무렵에 쫓겨납니다. 나중에 노나라 60대 말쯤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그 뒤로 있다가 마감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공자는 현실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 때 엄청 빵 성공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 모르지만 2500년 전에 공자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길게 봐라. 그쵸. 언젠가는 좋은 시절 온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것들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제가 소개할 인문고전의 상징 이미지를 AI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통치, 전략 이런 거에 관계된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왕관이 있잖아요. 왕관은 뭘 의미할까요? 왕관은 왕이죠? 왕이죠? 네, 맞습니다. 군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책은 군주론입니다.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죠. 정말 유명한 책이고 또 악명 높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가 당시 사분오열돼 있던 이탈리아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과거 로마의 영광을 재현할 강력한 군주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한 군주 지침서죠. 군주들을 위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군주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 같지만 사실은 인간 전반의 그런 본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의 혼란상을 정리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해라. 정말 성악설이라고 하죠. 인간의 본성이 악한 본성을 감안해서 과단성 있게 통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면에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런 인간 본성의 진리가 적혀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용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용론인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갑자기 챗GPT AI 뻥뻥 발전하고 뭐 저쪽에서 비트코인 빵 터지고 난리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신대륙이 막 발견된 때예요. 그러니까 신대륙에 배분했던 사람은 갔다 들어오면 뭐 100배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나도 배 보낼 걸. 나도 비트코인 들어갈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권력이 바뀌고 뭐 정부가 바뀌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이럴 때 그러면 명분이고 뭐고 간에 실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실용적으로 해야 돼 라는 거라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라면 되게 실용적인 노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탈리아 축구를 보면은 군주론 이해가 돼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살아남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축구에는 정말로 잘 싸웠다, 졌지만 이게 없거든요. 무조건 이기는 게 장땡이 진짜. 이 영상 이탈리아 시청 거부 운동 일어나면 어떡하죠 이거? I am sorry. 근데 저희 동네 빵집에 비루트 앤 포르투나라는 빵집이 있거든요. 네, 되게 유명해요. PPL 들어오나요? 좀 받아놓을 걸. 이거 살짝 받아놓을 걸. 근데 비루트 앤 포르투나가 사실 군주론에선 제일 유명하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비르투라고 하면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virtue. Virtue. 네, virtue. 그러니까 덕성인데 그 당시의 덕성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애로움, 자비로움 이런 거가 아니라 용맹함,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세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포르투나도 생각나는 영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fortune. Fortune, 네. 근데 마키아벨리는 virtue를 중시했을까요? fortune을 중시했을까요? 포춘을 중시하긴 했죠. 네. 예, 행운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순 없다. 네. 하지만 모두가 행운을 가진 것은 아니다. 네. 네가 할 수 있는 건 역량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군주론에서 말미에 나오는 이런 문구입니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어책은 비열할 뿐더러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확실하며 지속적인 유일한 방어책은 자신과 자신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회 초년생 분들도 이렇게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라인을 타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요한 건 나의 역량을 잘 쌓아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AI 생성 이미지는 이 이미지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약간 그리스 철학자 아니에요? 네, 근데 오. 좌측 상단에 보니까 Philosopher King이라고 써져 있어요. king. 저게 너무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Philosopher King의 중요성을 강조한 플라톤의 국가론이죠. 저거를 딱 계급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3단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다른 것보다 플라톤이 원래 그 계급론의 선구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론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 스탑을 했어요. 너무 두꺼워 책이요. 그래서 억지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해서 읽긴 읽었는데 참 이 프로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고생한 거 여러분 쉽게 떠먹여 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라.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격돌을 벌인 다음에 아테네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뭘 느꼈냐면은 민주주의보다 훨씬 높은 것이 뭐냐? 군주제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계급으로 살아야 될 건지 다 정해져 있다. 이른바 봉건사회에서 너는 농민, 농노, 나는 군주.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확정이 됐는가도 중요하고 나중에 서양사를 이해하는데 특히 이제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게 중요해요. 플라톤이 이른바 이데아 사상을 접목시켜가지고 이데아와 현실을 딱 구별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의 사상으로 확립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양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국가론을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책의 주제는 저거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아, 그렇죠.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이런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고 이와 닮은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란 무엇이지? 공정이란 무엇이지? 이게 사실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내가 그 맞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책이 약간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부정의와 부조리가 판치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고 현실 정치에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정치학 고전을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립할 수도 있고 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의미 있는 글을 써서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지면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정의로운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국가론을 추천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데아가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어떤 것들을 설정하고 그거를 향해 가는 건데 현실에서는 못 가잖아요. 하지만 그 지향점이 있으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대충은 안단 말이죠. 지금 뭐 사회초년생들이 좀 어떤 지침을 삼기가 되게 어려운 롤모델도 없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건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준비한 그림인데요. AI가 도출한 이미지 한번 볼게요. 저건 제가 딱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저 머리가 되게 트레이드 마크인가요? 그렇죠. 누구신가요, 저분은? 저분은 이제 데카르트. 데카르트. 네, 근대를 시작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든 데카르트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방법 소설입니다. 데카르트가 지동설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론을 저술하고 출판하려고 해요. 근데 그 무렵에 갈릴레이가 잡혀갑니다. 그걸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고 나 안 할래 이렇게 했다가 자기가 써놓은 것 중에 이게 교황청이 건드리지 않을 만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책을 냈어요. 광학이나 기상학 이런 걸 냈는데 그 광학이나 기상학을 내가 어떻게 도달했나 그 방법을 설명하기 방법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이제 Discourse on the Method인데 방법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냥. 그렇죠. 어떻게 내가 연구를 했는지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이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여기에 이 진리에 어떻게 도달했냐. 사실 저것도 과연 진짜일까? 저기 지금 뭐 조명이 있고 스탠드가 있지만 저게 진짜일까? 저게 본질적인 걸까?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지만 한 가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만큼은 진짜다. 내가 지금 존재하니까 나 자신만큼은 진짜다. 그래서 나를 기반으로 모든 진리를 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근대의 시작이냐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고요. 예전에 그림 같은 걸 보면 원근법이 없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신이 보면은 가깝고 먼 게 없어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하니까 가깝고 먼 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진리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양의 개인주의 그 사고에 원형이 되는 그런 사고거든요. 그러면 당시 교회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싫어했겠네요. 당연하죠.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금서가 됐어요. 근데 오늘 나온 책들의 대부분은 보통은 금서입니다. 맞습니다. 아하, 이런. 근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다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나만 잘 되면 최고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약간 서양이 제국주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영 제국과 독일 제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식민화시켜도 우린 당당하다. 이것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서양의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사상의 기반이 되기도 했죠. 사회 초년생,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할 그런 나이, 좋은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접 경험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고전이야말로 수많은 책의 바닷속에서 정말 엄선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배우고 또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 자신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전을 많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런 것들 지침을 줄 수가 있어서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문고전의 의미가 있다. 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역사가 반복이 돼요. 이게 항상. 과거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우리가 레퍼런스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인문고전의 AI 이미지 보실까요? 딱 삐딱한 거 보니까 좀 반항한 아들인 것 같아요, 저거. 아들과 아버지. 그런데 종이에 쓰여져 있는 단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게 그리스어죠.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죠.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학당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의한 내용을 아들 니코마코스가 편찬한 이 책이에요.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저것도 아버지가 한 말을 아들이 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아들이 무슨 죄야, 저것도.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에 들어간 학생인 거잖아요, 지금. 담임 선생님 아버지. 꽤나 재밌어요. 이게 제목이 윤리학이기 때문에 도덕책 아니야? 정말 노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기 개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4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선이다. 선 중에 최고선은 행복이다. 이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덕이 있어야 한다. 이 덕의 핵심은 중용이다. 이렇게 4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중용, 우리 동양사상에서 그 중용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중용 비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양극단의 중간. 이것이 중용이고 이 중용이 모여서 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당히 해. 적당히 해야. 적당히 해. 이거. 적당히 하다 보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중요한 게 이 첫 문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의 개념이에요. 당시 그리스에서는 이 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이라는 것은 좋다의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좋다라는 것은 탁월하다는 의미죠. 인간이 착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훌륭하고 탁월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기 개발서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좋은 삶이다, 탁월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자기 개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간단하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이게 포인트군요. 네. 그 방법도 제시를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안에서 게으른 친구도 있지만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번아웃 돼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중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자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의 가운데를 적당히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한다면 너는 행복한 상태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복의 방법론까지 제시를 하는 책인 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했던 아까 보셨던 그리스어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이라는 말은 뭔가 과정에 가까워요. 뭔가를 하고 있음으로써 나의 탁월함을 증진시키는 이 활동을 행복이라고 느낀 거예요.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주식을 하는데 주식이 빵 올라서 되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분석하고 생각해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았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행복을 느낀다. 이런 개념 아닐까요? 스탯을 쌓아가는 이 과정에서 나는 발전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계몽적이죠. 자, 제가 다음 준비한 AI 생성 이미지는 이 이미지입니다. 뭘까요? 수건 돌리기 게임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토론, 중요한 포인트예요. 밑에 방석은 그 열선 엉따 방석입니다. 따뜻하겠다, 저거는. 네. 뭔가 사회인 것 같아요. 사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 같아요. 키포인트 다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그리고 토론.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on liberty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대한 내용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를 세팅을 해주는 책이거든요. 다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맞아요. 소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명의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답을 도출해내야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여러 명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너무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은 남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럼 어느 선까지 사회에서 통념이 되냐? 이걸 사회가 어떻게 컨트롤하냐? 그 리미트는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사회에 피해를 안 주는 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인디비주얼리티라고 하거든요. 나의 독창성과 나의 개성, 내 자유로운 사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이걸 결정을 하고, 이 정도 선까지 내가 살면은 사회는 노타치를 해라. 이거를 가이드해주는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미리 한 말 중에 이제 퍼블릭 오피니언, 여론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야 돼요. 뭐 이 서울 시내 시민들이 다 흰 차, 뭐 검정색 차를 몬다고 할 때 나는 핑크색 차를 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욕하면 안 돼요. 그 내 개성이기 때문에 퍼블릭 오피니언, 여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래 자유론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요즘에 AI 챗GPT 한참 있잖아요. 이거를 예견한 듯한 160년 전에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이랑 똑같은 모양의 기계가 사람과 똑같은 일을 대신한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챗GPT 때문에 좀 내 일자리 어떻게,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또 한참 그 일자리 문제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챗GPT보다 나은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발전을 하면 나은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시키는 거 그대로 똑같이 하면 사실은 AI한테 대체되더라도 할 말은 없는 거죠. 그거를 자유론에서 160년 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AI 이미지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인문 고전일지 맞춰보시죠. 이거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한데요. 저울 똑같네. 있고 엉따 없어지고. 뭔가요, 이건요? 공정함을 상징하는 저울이 좀 더 커 보이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한 이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fairness, 공정으로서의 정의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사회는 딱 까놓고 얘기해서 불공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롤스가 주장하는 건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회장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번에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센의 그 결과잖아요. 결과가 저쪽이 많고 내가 적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저쪽이 많은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네가 적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 과정, 이유가 내가 납득이 되면 공정한 거야. 이게 절차적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적 공정을 보장해달라라고 하는데 우리 예전 사회는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잖아요. 그 윗사람 더 챙겨주고 연차되면 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갈등이 있고, 이 롤스의 정의론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 좀 접목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고 있는 사회상 뭐 다 솔직히 열받죠 이거요. 다 뗐고 다 때려치우고 야 계급장 다 떼. 너 사장 아니고 너 회장 아니고 다 떼. 야 그냥 무지에 베일 뒤집어 씌워. 네가 누군지 모르고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자. 그러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거지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로 사회 최약자 입장에서 뭔가 과정을 세팅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과도 나름대로 모든 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이게 그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런 제로 베이스 세팅해서 선택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미 어떤 부모의 부가 있고 그걸 물려받고 또 아빠가 빌딩 있으면 저 빌딩 내 거야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쪽 사회를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내가 불공정하다 이거를 엉뚱한 대상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혐오 그리고 막 그 증오 이런 걸로 바꾸고 있단 말이죠. 특정한 나이에 특정한 성별, 특정한 계급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대립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돼 버리는데 사실은 내가 불공정한 거는 이것 때문이야, 이런 절차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그 프로세스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두들기면 그래도 프로세스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럼 자신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이건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무슨 뭐 사회적 지위와 부를 떠나가지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내가 거기서 당락이 결정된다 그러면 인정한다. 이게 사회적 공정의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가장 불우한 사람의 지위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가 호혜성을 가지고 상호성을 발휘해서 함께 살아나가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인문 고전서 AI 이미지인데요. 요거가 약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 왼쪽에 오크 위스키 술통이 있네요. 아, 술부터 눈에 보이는군요.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네네네. 아, 옆에 술잔도 있어요. 이미 한 잔 타락이 하셨어요. 타락. 뭔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허공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저럴 때는 자신의 내밀한 부분, 흑역사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술, 여자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지냈던 이 타락한 날들 이런 거는 내가 사실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서양 최초의 자서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 제목도 고백록입니다. 고백록. 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에요. 어떤 책인가요, 이건요? 나는 고고하게 살았으니 니네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진짜 재미없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이래.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공감을 좀 많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자라고 하니까 되게 고백을 그래도 약간 걸러서 했을 거다 생각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진짜 쓰레기예요.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 진짜 쓰레기인 게 이 사람은 정욕을 잘 참지 못해요. 기독교의 귀의를 할까 말까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귀의하지 못하는 건 정욕을 참지 못해서다라고 써요. 15년 동안 어떤 여자랑 살고 애까지 낳거든요. 집안에서 이렇게 약혼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여자를 버리고 좀 지체 좋은 집안 여자랑 약혼을 하는데 2년 있다가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약혼을 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여자가 결혼한 나이가 아직 안 됐어요. 완전 새파랗게 어린애를 나 결혼할래 라고 해가지고 2년을 기다리는데 자기가 얘기해요. 그 2년을 나는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여자랑 살았다. 사실 이 고백록 선뜻 손은 안 가잖아요. 1600년 전에 신학자가 만든 책이다. 손은 안 가서 안 읽었었는데 읽으니까 이게 재밌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자신이 타락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타락하셨군요, 옛날에. 뭐 타락까지는 아니고 타락까지는 아니고 약간 나락 이 정도. 그래서 요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신학자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좀 미천하고 별로지만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를 희망도 주는 그런 책이라서 읽으면서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금수저들이 성공한 얘기를 우리가 읽어봤자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사회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성공한 스토리 들으면 나도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나도 할 수 있다. 아자 이렇게. 자, 이번에 또 제가 준비한 AI 생성 이미지 한번 함께 보시죠. 근데 남자는 노트북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왼쪽에 있는 분은 뭘까요? 과거에서 온 사람 같은데. 현대와 과거의 만남 이런 거네요. 네. 만나서 뭔가 교감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는 우리 썬킴님 전공. 내 사랑 to you. 두 사람이 왠지 사랑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요즘 초년생들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과거에서 대화를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E.H. 카,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이 E.H. 카의 저서를 정말 어렵긴 어렵더라고. 더럽게 어려워 진짜. 더럽게 어려워 이거. 이 양반이 이거 책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의한 거에 그 강의록을 옮긴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그런 강의를 되게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받아쓰기를 잘해야지죠. 이게 역사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에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모르는 저 답을 과거에 있는 역사적 사실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나의 그런 목표라고 하면 목표, 나의 그런 그 데스티네이션을 내가 지금 한번 예상해보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걸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역사란 무엇인가지만 이 역사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역사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는데요. 이 역사적 사실, 팩트들은 이 생선 자판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들이 아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조차 없는 이 망망대해를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같다. 중요한 것은 역사가가 이 바다의 어떤 지점에서 어떠한 도구를 활용해서 이 생선들을 낚느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역사가의 해석의 능력, 해석의 역량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역사가도 중요하지만 대중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선왕조 실록에 대장금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실록에 있었던 거니까. 그거를 90년, 2000년대 끄집어내가지고 했을 때 빵 터지는 거지. 70년, 80년대 그 대장금 얘기를 꺼냈으면 망했죠. 그렇죠. 여성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으니까. 대중들이 그걸 인정한다는 면에서 역사가는 그 대중들의 얘기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썬킴 선생님은 그 대중들한테 역사를 쉽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네. 어찌가 할 바를 모르겠네요. 사회 초년생들의 그 시점에서 우리가 맞춘다면은 이전 세대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이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서 앞으로의 나의 일과 개발에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점이죠. 자, 이번엔 제가 소개할 인문 고전의 AI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기 저 여자분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느낌 아닌가요? 아이들이 방치돼 있고. 자연의 방치가 방치돼 됐구나. 있고, 저 여자분은 뭔가 지침서를 읽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뛰놀고 있는 어린이들,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남긴 철학자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제네바 출신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의 에밀입니다. 에밀. 에밀은 가상의 인물이죠. 부모가 없고 이 루소가 스승이 돼서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 것인가를 소설로, 그러니까 가상적인 픽션으로 만든 책이 이 에밀이에요. 픽션이지만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 모두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지침서인가요? 맞습니다. 오. 중요한 것은 자연이에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순수한 태어난 그 상태를 의미해요. 이 책의 특징은 이 자연의 가르침, 위대한 스승인 자연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상적인 방향성이 제시돼 있어요. 특이한 점은 이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초년생과 더불어 말하면 기업에 들어가면 원래는 자기가 뭐 생각도 하고 뭣도 하고 싶고 의욕에 불타잖아요. 막 불타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교육이 그 주입식 교육처럼 이렇게 오니까 의욕도 줄어들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자신이 그런 어떤 능동적 판단, 하고자 하는 열정,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에밀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해가는 것이 아닐까. 그 직장에 들어가서도 에밀의 자세를 자기한테 적용하면 나중에 10년 있다, 20년 있다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과 자신의 길을 개척한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주도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퍼먹여주는 데는 받아 먹지 마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역사 같은 경우에도 다음 중 대동법을 실시한 왕은 누군가요? 1번 영조, 정조, 뭐 광해군, 광해군이 정답. 이게 아니라 왜 광해군은 대동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스스로 연구를 해봐요. 저는 실제 이것까지 했어요. 중국 음식인 짜장면 옆에 왜 일본 음식이 닭광이 옆에 있나? 왜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 이게 왜요라고 하면 안 돼. 이런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게야. 억울로 당했어 지금. 왜 why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고전들을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또다시 이렇게 차근차근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고전은 읽을수록 새롭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고전 읽으시면서 정말 가치 있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고전을 보시면은 에이 떼차! 라고 집어던질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그 배리어, 그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저희가 만든 취지도 그 배리어, 그 벽을 없애면서 약간 이런 책도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으셔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인문 고전을 읽으시는 그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10권의 이 고전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디 가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친구들과 뭐 고백록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술 마시다 나올 수 있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술 마시다가 절교예요. 네, 술을 이렇게 뒤집었어요. 야잇 하면서. 근데 이 10권의 고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만나서 같이 얘기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